다른 후보들도 좋은 카드지만 더 좋은 카드로 더 좋은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안희정 지사가 살아야 민주당 경선도 살고 민주당도 살고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자, 안희정 캠프 총괄을 맡게 된 이철희 의원. 여러분들 아마 이 귀에 익숙한 분이시죠?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시죠? 잘 지내지는 못합니다. 왜요? 아니, 지금 무지 바쁠 때고. 얼굴이 좀 상한 것 같아요. 네, 무지 많이 바쁠 때고. 네. 광장도 나가야 되고. 그렇죠. 선거도 준비해야 되고. 그렇죠. 네. 진짜 바쁘죠. 북한이 미사일을 사서 또 상임위도 해야 되고. 그걸 좀 이따 좀 여쭤봐야 돼요. 네, 진짜. 그렇죠. 오늘 현안이기 때문에. 근데 네. 캠프 합류 얘기 좀 여쭤볼게요. 안희정 지사 캠프에 합류했던 이유로 싸가지 있는 진보라서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요 얘기만 한 건 아니고요. 예, 품이 넓다는 얘기도 했던데. 네, 품이 좀 넓은. 싸가지 없는 진보라는 책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랬죠. 기억하시죠? 강준만 교수가 전북대 강준만 교수가 쓴 책인데 제가 그 책을 아주 감명 있게 읽었는데 거기 보면 진보는 자기 주장이 강하잖아요. 네. 또 그런 강한 자기 주장이 있어야만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협량하거나 이렇게 좀 예의가 좀 없거나 포용성이 좀 떨어지거나 이런 좀 유연한 모습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진보는 좀 오래 싸가지가 없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 네. 안희정 지사는 진보는 분명한데 네.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예의 바르고 포용성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싸가지 있는 진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요 질문 나올 줄 알았죠. 그러면 안희정 지사가 싸가지 있는 진보면 다른 후보 중에 싸가지 없는 진보가 있는가? 이런 질문 나올 줄 알았죠. 꼭 그렇게 빗대서 선의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지금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한풀 꺾였다. 지금 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 네. 있어요. 네. 그 원인은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가장 아프게 반성해야 될 것은 안희정 지사 본인이 네. 저는 반성해야 될 대목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선의 발언. 선한 의지. 네, 예. 선의 발언을 하고 나서 저는 선의 발언도 약간의 오해를 줄 수 있는 본인도 그렇게 시인했습니다. 예를 잘못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적인 맥락은 이해할 만한데 그 이후에 이걸 대응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인 게 이게 좀 치명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요. 네. 또 너무 단기간에 급상승했기 때문에 네. 우리 흔히 주가도 그렇잖아요. 지금 조정 국민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조정 국면을 한 번은 거치게 돼 있는데 본인의 실수와 조정 국면이 한꺼번에 이렇게 겹치니까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거죠. 캠프에 합류하시기 전후로 해서 안희정 지사하고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해 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죠. 그렇죠. 안희정 지사도 이런 문제에 공감을 합니까? 선한 의지 이런 것들이 악재가 됐고. 네. 그 발언 자체보다는 네. 그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서 본인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라. 본인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비쳤으니까 정치인은 그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가는 게 좋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던데. 일각의 분석에 따르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빠지는 것으로 그렇죠. 이렇게 나타나면서 지금 집토끼를 잃고 있는 것 아니냐. 네. 이러면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누셨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보면 40%가 넘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0%였어요. 그랬죠. 네. 새누리당이 지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부동의 40%였잖아요. 20%에서 우리가 40%로 무려 20%포인트가 늘어났잖아요. 새로 유입된 지지층이거든요. 네. 요 새로 유입된 지지층과 원래 20%의 고정 지지층은 조금 다른 성격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안희정 지사의 강점은 새로운 지지층을 넓혀가 외연을 확장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외연이 확장이 돼서 이른바 이 정권 교체를 지지하고 다음 정부는 진보 정부가 들어서는 게 좋겠다라는 데 동의하는 사람들이 넓어지면 덩달아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도 올라갈 거고요. 네. 이 지지율을 가지고 내가 가장 좋은 정권 교체 카드고 내가 하는 정권 교체가 가장 최고의 정권 교체라는 걸 설명해내면 네. 이른바 집토끼들도 움직일 수 있는데 순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집토끼들은 여러 조사에 나옵니다만
이 문재인 대표 지지율이 워낙 높고요. 확고합니다. 오랫동안 지지해왔던 분들이 많고 또 거기에다가 조금 더 진보적인 분들은 이재명 시장을 또 지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사실 틈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캠프 총괄 또 전략기획도 맡으시잖아요. 네. 캠프에서.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 다시 상승세로 돌리기 위한 전략을 짜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고민하고 있죠. 지금부터 영업비밀 영역인데요. 강력한 한 방이 뭐가 있을까요? 뭐 강력한 한 방을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예. 저는 안희정 지사를 어떻게 유권자들에게 국민들에게 잘 보여주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근데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지지율 상승세일 때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었는데 여론조사에서 그러니까 잡히고 있는 안희정 지사에 대한 지지율에는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에 참여하지 않을 사람들의 어떤 그 응답률 상당 부분이 그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오히려 적을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죠. 이런 분석이 있었거든요. 있습니다. 예. 동의하세요? 예, 실제로 그런 점이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러나 이번 대선의 특징은 만약에 곧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민주당의 내부 경선이 곧 본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선의 의미가 없고 2007년에 당시 새누리당 예선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경선에 들어가서 누구를 뽑는지가 사실 본선에서 누구를 뽑는 거랑 동일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대거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국민 경선으로 누구나 신고만 하면 등록만 하면 그렇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대거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분들에게 지지가 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지지층이 아닌 데서 지지가 높다는 얘기는 본선에서 필승 카드라는 것도 되잖아요. 그것이 갖는 강점도 있기 때문에 네. 부정적 측면, 나쁜 측면도 있습니다만 좋은 점도 있다. 좋은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선거인단에 어느 정도 규모 되면 그 안희정 지사의 그 역전 가능성이 있다고. 아이고, 그거 어떻게 계산하기는 어려운데요. 네. 지금 뭐 통상 한 200만 넘어갈 거라고 저희가 전망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 어떤 조직의 힘으로 좌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바람이 불 수도 있다. 그 정도면 바람이죠. 이른바 민심과 당심이 하나로 가겠죠. 알겠습니다. 이 박영선 의원의 캠프 합류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박영선 전 대표도 만났는데요. 네. 뭐 거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딱 부러지게 결심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대체로 우호적으로 안 지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가능하면 그런 데서 본인의 역할을 좀 찾아보겠다. 네. 이 고민을 거의 막바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그러니까 김종인 의원의 거취가 결정이 되면 네. 거취가 마무리되면 이런 단서를 달아도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제 김종인 전 대표는 탈당설이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알고 계세요? 탈당할 거라고 알고 계세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당내 분위기는 탈당하시는 거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박영선 전 대표가 탈당할 생각은 전혀 없기 때문에 네. 김종인 전 대표가 혹시 그런 선택을 하신다면 본인은 이런 선택을 하겠다. 이런 계산인 것 같아요. 근데 왜 그게 이렇게 연결이 돼서 고민할까요? 아니 워낙 가깝게 지내셨던 분인데 그분의 거치가 이 객관적으로 공개적으로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는 예. 예의가 아니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뭐 잠깐 이제 그 북한 미사일 이야기도 했는데 오늘 국회 상임위 열렸었죠? 예, 했습니다. 어떤 얘기가 좀 오갔어요? 미사일에 대한 이런 저는 보고를 했는데요. 예. 이 국방부가 상당히 신중하더라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2월 달에 미사일을 쐈는데 그때는 오전에 이게 어떤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틀렸어요. 그래서 오후에 또 바꿨거든요. 이게 또 틀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날 최종 신형 미사일이다 하고 정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장관 말씀은 뭔가로 자기가 분석하는 건 있는데 네. 조금 더 신중하게 미국이랑 일본이랑 좀 같이 의논해서 최종 정리해서 하루 이틀 새에 말씀드리겠다고 하는 걸 보니 예. 굉장히 신중하게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아닌 것 같다.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이미 새로운 미사일, 바뀌었고. 그러니까 신형 미사일인 것 신형? 같아요. 네. 무수단 이런 것도 아니고. 네. 그래요. 근데 의원님은 사드에 대한 입장이 어떤 거예요? 사드요. 예. 지금 이 순간에 저보고 사드를 배치하는 게 맞습니까? 배치 안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면 장단점을 두루 고려해 보면 덕보다는 실이 좀 많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만 선택하라 그러면 사드 배치를 하면 실이 많다. 네,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이까지 진도가 나가 있잖아요. 네. 이미 기정사실화돼 있고 예.
미국도 저렇게 이거는 당연히 하는 걸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물러서는 거는 너무 많은 비용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이걸 어떻게 코스트를 적게 지불하고 최상의 어떤 효과를 얻는지를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안희정 캠프에 합류를 하셨는데 안희정 지사 입장은 뭐 한미 정부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 이런 네. 입장이잖아요. 네. 그럼 의원님의 입장과 조금 좀 다른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비슷하죠. 비슷한 다르지 겁니까? 않죠. 그냥 의원님도 실은 많지만 여기까지 왔다면 현실 속에서 뭔가를 좀 강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보의 기본축은 한미 동맹이잖아요. 그리고 미국 분들이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왜 사드가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건 이미 지나갔다고 보고요. 제가 약간 이게 좀 저희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 딱 잘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이야 우리야. 이렇게 선택을 강요하거든요. 예. 우리가 지금 중간에 끼어 있단 말이죠. 이 현실을 저는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결의안 내셨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사드 정보 공개 및 절차 준수 촉구 결의안. 네. 그럼 이 결의안의 내용과 지금 말씀하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까? 사드가 왜 필요한지를 한미 간에 협의한 게 있으니까 그 자료를 최소한 국회 국방위원회 와서 비공개로 설명을 해라. 자료를 공개하고 모르고 있거든요. 아, 상임위에도 제대로 지금 보고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한 거죠. 그래요? 꽁꽁 숨겨놓고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 그 진짜 합의 문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면서요? 있답니다. 근데 있는데 뭐 안 보여주니까. 그 보고서 말고 네. 사인한 문서가 있긴 있다는 있대? 거죠. 근데 뭐 설명을 안 해주니까 모르니까 좀 설명 좀 해라. 네. 그래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가서 우리가 그거 읽어보니 필요하더라. 뭐 이렇게 설명을 해줄 거 아니냐. 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료 내놓으라는데 그 결의안까지 해야 되는 거면 이 정도로 보고를 안 하는 겁니까? 답답합니다. 국회가요. 행정부랑 이렇게 견주어 보니까 네. 힘이 너무 열세라 행정부가 안 주면 볼체간이 없고요. 그런 얘기 많이들 또 하더라고요. 절차 준수를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워낙 자꾸 이걸 막 서둘러서 하자 이러니까 정상적으로 환경영향 평가도 하고 기반부지도 조성하고 이런 절차를 준수해서 가면 되는데 네. 자꾸 서두르자면 중국만 자극하는 거 아니냐. 그 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찬반이 있으니 국회 비준을 받고 가자. 그러면 깨끗하게 논란이 정리되거든요. 네. 그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이제 더불어민주당 경선 토론이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까지 이제 두 번의 토론이 됐고 여기서 이제 그 또 밖에 있는 쪽에서는 사드 문제에 대한 경선 주자간의 입장이 뭐냐 이것들을 계속 부각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특정 경선 주자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집권 전략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볼 때 네. 경선 토론에서 사드 문제가 계속 쟁점화되고 부각이 되는 것은 당 입장에서 어떻다고 보세요? 당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많겠죠. 그래요? 그러나 후보들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안 그러고 갈 수는 없을 겁니다. 토론에서? 네, 왜냐하면 후보들 간에 주자들 간에 생각이 다른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면이라는 거는 서로 간에 검증을 해보고자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오늘도 잠깐 그 얘기 나왔었죠. 네, 사드 얘기. 네, 당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런데 뭐 왜냐하면 찬반이 분명한 주장 이슈라 당으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요.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보도를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술핵 재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 오늘 상임위에서 이 얘기도 좀 있었습니까? 제가 좀 중간에 일어났는데요. 제가 있을 때는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네.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조금 너무 이르게 우리가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예.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이렇게 보도한 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의 행정부에 책임 있는 당국자가 조금 그런 언급을 하기 시작하면 예. 저희가 좀 공개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우리가 지금 한반도 비핵화라는 걸 큰 원칙으로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도 이 비핵화의 원칙에 입각해서 핵무기를 갖지 마라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핵무기를 가져다 놓으면 북한 핵무기를 갖지 말라고 요구할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대원칙을 수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술핵 배치를 지금 당장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좁은 차원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네. 보다 큰 틀에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좀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이 안희정 지사의 어떤 경선 승리 전망이라고 할까 역전 가능성 내지 결선 투표까지 갈 가능성 어떻게 내다보고 어떻게 희망하십니까? 저는 한국 정치가 이 신선한 이른바 세대 교체를 통한 신선한 바람이 불 때 네. 또 그것이 대세를 이길 때 한국 정치를 큰 변화를 가져왔거든요. 과거 1971년에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고 네.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7년에 저는 안희정 후보와 그런 신선한 바람을 한번 일으켜서 네. 정권 교체, 세대 교체, 정치 교체 이걸 다 한꺼번에 이뤄보고 싶은 열망이 있고요. 네.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잘 될까? 추상적인데요. 안희정 지사의 화법이 추상적이다 이런 지적이 많던데요. 우리 또 캠프 총괄님의 그 것도 잘 될 것이다.
주상적입니다. 총괄이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길 것 같습니까? 이기게 만드는 게 선수의 역할이죠. 모범 답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